전 세계 수많은 비행을 책임져온 한 남자. 브라질 국영항공사의 부사장 루이스 마르틴스. 그러나 딸의 침묵 앞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치료센터에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처음 꺼낸 단어,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 보시죠. 루이스 부사장님, 오늘 도착 시간 정확히 7분 오차였습니다. 기상 리포트까지 반영하면 사실상 완벽한 착륙입니다. 전용 라운지에서 커피를 건네던 항공운 항본부장이 그렇게 말했다. 루이스 마르틴스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7분이면 승객 입장에선 늦음이지. 우린 느낌이 아니라 시간을 지켜야 해. 그의 말엔 단 한 톨의 감정도 없었다. 늘 그렇듯 브라질 국영항공 VARBRASIL의 부사장답게 정확했고 냉정했다. 루이스는 25년간 비행계획표 위에서 살아왔다. 딜레이, 허용 범위, 리스크, 수익률. 그에겐 삶이란 관리 가능한 시간의 덩어리였다. 하지만 그날 루이스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모든 회의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한치의 미동도 없는 얼굴로 상파울루 시내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실 안 6살 딸 라파엘라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이 큰 아이. 하지만 눈동자는 한 곳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고 입은 한참이나 닫혀 있었다. 라파엘라 마르틴스 검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두툼한 서류를 펴며 말했다. 루이스는 의자의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기다렸다. 그는 의사의 목소리를 집중해 분석하려 했다. 익숙했다. 그는 늘 수치와 데이터로 현실을 마주해왔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의사의 말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다. 언어 수용과 표현 모두 지연이 심각합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발달성 언어장애 복합형. 이 상태로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루이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의사소통이 어렵다니 시간을 두고 치료하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정상화라는 단어는 쓰기 어렵습니다. 단기간 치료로 회복될 가능성은 낮고 의사 표현은 대부분 비언어적 방식으로 평생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루이스는 눈을 감았다. 그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는 항공사를 운영하며 수백만 명을 실어날랐다. 기체 고장, 테러, 국제분쟁 속에서도 항상 해결책을 찾아냈다. 하지만 지금 단 20kg 남짓한 딸아이 하나를 이해하는 방법조차 알 수 없었다. 진료실을 나와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라파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자기 셔츠 단추를 계속 돌리고 있었다. 차 문을 열고 아이를 태우려는 순간 루이스는 아이를 안지도 달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딸을 바라봤다. 내가 매일 퇴근 후 침대맡에서 읽어주던 책이 이 아이에게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건가? 그날 밤 루이스는 평소보다 한참 늦게 귀가했다. 아내와는 이미 수개월째 별거 중이었고 아이의 육아는 주로 부모가 맡고 있었다.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그는 처음으로 모든 디바이스를 껐다. 노트북, 휴대폰, 스케줄러, 그리고 자신이 매일 적어두던 메모장 한 귀퉁이에 한 문장을 적었다. 정확한 비행도 내 딸의 말 한마디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그날 이후 루이스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항공기 이착륙 보고서보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띄운 언어 발달 치료 다큐에 더 오래 눈을 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낯선 나라의 다큐멘터리 하나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3살 자폐아동이 치료 3개월 만에 처음 한 말은 엄마였습니다. 그 영상에서 한국의 치료사는 아이를 마주보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아이를 교정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뿐입니다. 그 아이가 세상과 말하고 싶은 그 순간을 루이스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 나라는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아는 건가? 그는 그 밤 항공사 본부에 연차를 내고 한국의 치료센터에 메일을 보냈다. 저는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제 딸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안겨줄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확하지 않은 비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감각 통합 치료, 언어 자극 이전에 신체 반응과 정서 리듬을 회복시키는 접근법입니다. 특히 정서적 결핍을 가진 아동에게서 초기 반응률이 높습니다. 루이스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분석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한글로 작성된 문서, 그 아래에는 번역된 영어 해석이 함께 붙어 있었다. 서울 성동구의 민간 재활센터, 한국의 감정 기반 치료 시스템, 3세 이상 비언어 아동 대상 전일제 프로그램. 그는 메모장에 핵심 단어를 적기 시작했다. 정서 중심, 비강제적 유도, 관계형 발화, 그리고 공감 기반 언어 발현. 공감 기반, 그 단어에서 펜이 멈췄다. 루이스는 잠시 태블릿을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 단어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늘 데이터 기반, 수치 기반, 시스템 기반을 신봉해왔다. 공감이 치료가 된다는 주장. 브라질 의료계에서도 낯설고 자신의 세계에선 거의 금기처럼 여겨지던 발상이었다. 그런데도 그 단어는 어쩐지 마음에 남았다. 그는 영상을 켰다. 서울의 치료센터 다큐였다. 선생님은 말을 하지 못하는 여자아이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괜찮아. 말 안 해도 선생님은 너랑 놀고 싶어. 아이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고 치료사는 말을 멈추고 그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 손 위에 아이의 손이 닿았다. 그 순간 치료사는 말했다. 오늘은 이 손 하나로 충분해. 루이스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장면은 어떤 논문보다 진하게 그의 가슴에 찍혔다. 딸 라파엘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도 가끔 그런 눈을 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도무지 표현할 수 없어 고개를 숙이던 그 눈빛. 루이스는 마침내 한국의 센터로 메일을 보냈다. 저는 브라질에서 온 루이스 마르틴스입니다. 제 딸은 발달성 언어장애 진단을 받았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치료법이 제 아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이더라도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48시간 후 센터로부터 답장이 도착했다. 루이스 마르틴스님, 저희 센터는 언어 이전의 관계를, 증상 이전의 마음을 먼저 봅니다. 아이와 아버지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따뜻한 봄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메일을 읽은 루이스는 서서히 손에서 떨어진 태블릿을 내려다봤다. 항공 스케줄을 짜듯 한국행 여정을 그 자리에서 계획하기 시작했다. 비행 스케줄, 숙소, 통역, 병원 방문 신청서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빠르게 정리했다. 그는 이 모든 여정을 출장이라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출장도 실험도 아니었다. 그는 지금 처음으로 딸의 눈동자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세계였다. 한국으로 간다고? 항공사 사장실. 루이스의 상사는 얼굴에 분명한 경계심을 띠고 있었다. 딸의 치료 때문입니다. 단기 체류 후 보고서는 원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루이스, 우리는 새 국제노선 리뉴얼 앞두고 있잖아. 당신 없이는 위험해. 루이스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사장님, 저는 수천 번의 착륙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딸과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책임과 이성 그리고 효율만을 앞세우던 루이스에게 그 대사는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었다. 잠시 후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 3주. 그 이상은 안 돼. 그리고 이 일로 무언가가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 루이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정은 그 무엇도 다시는 예전 같을 수 없을 거라는 걸. 공항에 들어서자 라파엘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루이스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 아이는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소리, 진동, 낯선 사람들. 그 모든 게 아이에게는 과부하였다. 괜찮아. 이번엔 아빠가 옆에 있어. 루이스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이 닿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요즘 들어 자주 말을 건넸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언젠가 기억해낼 수 있다면 아빠의 목소리만큼은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비행 내내 라파엘라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서울로 향하는 그 27시간의 여정은 루이스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요한 비행이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첫 인상은 속도였다. 검사, 입국, 짐 수령을 체계적이고 빠른 움직임. 하지만 그보다 인상 깊었던 건 미소였다. 어서 오세요. 도움 필요하세요? 외국에서 오셨군요. 아이 예쁘네요. 한국이라는 도시는 그를 효율로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의 표정으로 흔들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학생, 길을 안내해준 택시기사, 그리고 숙소에 반찬을 들고 찾아온 할머니 이웃까지. 루이스는 당황스러웠다. 브라질에서는 낯선 이가 이렇게 다가오는 걸 경계하는 문화였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어느새 그 따뜻함에 익숙해지고 싶은 자신을 발견했다. 서울 북쪽 한 조용한 골목. 재활치료센터 하라마이 연구소 간판이 보였다. 루이스는 라파엘라의 손을 꼭 잡고 문을 열었다. 입구엔 키 작은 화분들이 늘어서 있었고 복도벽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잔뜩 붙어 있었다. 그림 속 아이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그중 하나 말을 하지 않는 아이가 자신의 그림에 파란 하트만을 그려 넣은 작품 앞에서 루이스는 한참 발길을 멈췄다. 어서 오세요. 브라질에서 오신 루이스 마르틴스님 맞으시죠? 중년 여성 치료사가 반갑게 인사했다. 통역사가 그 옆에서 바로 이어받았다. 이 아이가 라파엘라군요. 잘 왔어요, 아가. 여기선 말 안 해도 괜찮아. 루이스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말 안 해도 괜찮다는 말. 그는 단 한 번도 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항상 발음해봐. 따라 말해. 왜 안 되는 거야? 그것만을 반복했었다. 라파엘라는 그날 처음으로 치료사의 손을 피하지 않고 맞잡았다. 그 모습을 본 루이스는 서서히 깨달아갔다.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비행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마음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앉아 그는 조용히 메모장에 적었다. 출발 완료. 목적지는 딸의 마음. 도착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 다음날 아침 서울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하라마이 연구소는 햇살보다 더 밝은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루이스 씨, 이쪽으로 오세요. 라파엘라는 이세방 감각 통합 프로그램부터 참여하실 거예요. 치료사 김지연이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통역사 선미가 옆에서 따라붙었다. 루이스는 아이를 안 듯 안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는 병원 냄새를 떠올렸지만 이곳엔 약품 냄새도 차가운 흰벽도 없었다. 대신 벽 한 면 가득 아이들이 손으로 찍은 색종이 무늬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복도 너머 방에서는 피아노 소리와 함께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병원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품 같은 곳이다. 라파엘라의 손이 살짝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처음 와보는 낯선 공간, 불안과 경계가 눈빛에 서려 있었지만 다른 날처럼 울지는 않았다. 첫 치료실, 라파엘라 앞에 앉은 치료사는 아이의 눈을 맞추며 조용히 말했다. 라파엘라야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 그려볼까? 아이의 반응은 없었다. 고개는 옆으로 돌아가 있었고 손은 옷깃만 붙잡고 있었다. 그때 치료사가 바닥에 털썩 앉아 자신의 얼굴 옆에 조용히 그림 도구를 펼쳐놨다. 그리고 라파엘라를 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종이 위에 파란색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건 아빠, 그리고 이건 너. 오늘은 우리 둘이 함께 있는 날이니까 둘 다 그려볼래? 통역이 필요 없었다. 그 순간 루이스는 느꼈다. 말보다 더 큰 대화가 그 방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림 위에 올려진 손이 천천히 치료사 쪽으로 다가갔다. 크레파스 한 자루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파란색, 아빠의 색. 치료사는 그 색을 손에 쥔 라파엘라를 보며 아주 작게 웃었다. 고마워, 잘 골랐네. 루이스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앉았다. 무언가 가슴속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늘 성과를 기준으로 살아왔다. 몇 건의 탑승률, 정시 도착률, 1분 단위 스케줄. 하지만 지금 아이가 고른 파란색 하나가 그 어떤 수치보다 더 값진 순간이었다. 그날 치료가 끝나고 센터장인 오세현 박사가 루이스를 따로 불렀다. 루이스 씨, 이곳에선 아이를 치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계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루이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오늘 파란색을 골랐어요. 그건 의사표현이죠. 오세현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그 아이는 아빠와 연결되는 색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침묵. 루이스의 눈이 붉어졌다. 저는 지금껏 아이에게 말을 시도한 적은 많았지만 그 아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듣고자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에 박사는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괜찮습니다. 아빠가 오늘 그걸 깨달으셨잖아요. 치료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루이스는 라파엘라의 작은 손을 다시 잡았다. 아이의 손은 더 이상 움츠려들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아이를 재우고 난 뒤 루이스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다. 여긴 병원이 아니다. 여긴 사람을 다시 연결시키는 곳이다.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말하지 않는 아이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그 아이와 마음을 다시 잇는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로서의 본심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서울의 봄은 느리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벚꽃이 도로 옆 가로수에서 하나둘 피어오르고 하람아이 연구소 복도 창으로 들어온 햇살도 조금 더 따뜻해졌다. 루이스는 오늘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길을 따라 센터에 들어섰다. 그의 손엔 조용히 라파엘라의 손이 얹혀 있었다. 오늘은 리듬 통합 치료예요. 김지연 치료사가 말하며 바닥에 얇은 매트를 펴고 있었다. 작은 북실로폰 통나무 모양의 퍼즐, 그리고 아주 낮은 음으로 깔리는 한국 전통 음악.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들리는 북소리는 아이의 감각을 천천히 깨우고 있었다. 아빠는 여기 앉아서 지켜보세요. 통역사가 전해주는 말에 루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파엘라는 처음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입도 다물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손은 여전히 스웨터 자락을 조물거리며 불안을 달래고 있었다. 치료사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옆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 조심스럽게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뚱뚱, 느리고 일정한 리듬. 그 리듬에 맞춰 작은 종이 울리고 실로폰이 딸랑딸랑 울렸다. 아이의 시선이 흔들렸다. 머리가 조금 움직였다. 입은 다물려 있었지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치료사는 다시 말을 하지 않고 이번엔 리듬을 멈췄다. 정적. 아무 소리도 없던 그 순간 라파엘라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북을 쳤다. 딱 한 번. 순간 치료사가 살짝 숨을 멈췄고 루이스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그 북소리는 조용했고 약했다. 하지만 그것은 침묵만이 전부였던 아이가 스스로 세상에 낸 첫 소리였다. 고마워. 치료사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 북소리는 아빠한테 들려주는 내 이야기야. 라파엘라는 다시 북을 쳤다. 이번엔 두 번. 둥둥. 그리고 치료사를 바라보았다. 비로소 눈이 마주쳤다. 복도에서 그 장면을 본 루이스는 손을 떨고 있었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보고서로 적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다. 딸은 지금 아무런 지시도 강요도 없이 세상과 연결되고 있었다. 지연 치료사는 밖으로 나온 루이스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감각 반응이 아니에요. 라파엘라가 자신의 의지로 반응한 거예요. 루이스는 무너지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였다. 그럼 지금 내 딸이 뭔가 느끼고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지연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네, 나는 여기 있어요. 아빠, 지금 당신과 함께 있어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날 밤 숙소에서 라파엘라가 잠든 뒤 루이스는 메모장에 조용히 글을 남겼다. 처음으로 딸의 손이 움직였다. 그 손이 북을 쳤고 그 소리는 내 가슴을 쳤다. 나는 오늘 그 아이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무 말 없이도 그는 천천히 손끝으로 문장을 따라 쓰다. 작은 파란 하트를 그려 넣었다. 그건 딸이 첫날 그림에서 선택한 색이었다. 이제 루이스는 알았다. 그 하트는 단순한 색이 아니라 아빠라는 세상과 딸을 이어주는 첫 문장이었음을. 그날 오후 루이스는 예정에 없던 자리에 초대받았다. 하라마이 연구소 2층의 작은 상담실. 중간 테이블을 중심으로 박성윤 센터장과 치료사 김지연 그리고 통역사 선미가 함께 앉아 있었다. 루이스 씨, 라파엘라의 반응이 빨리 오는 편입니다. 그만큼 아이 안에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는 뜻이죠. 박 센터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루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저와 따로 하시나요? 박 센터장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아이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순간 루이스의 표정이 굳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지연 치료사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벽이 되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벽이요? 네. 루이스 씨는 항상 정확했고 아이에게 말할 때도 따라해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아이를 결과 중심의 대상으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루이스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이었다. 전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확해야 하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니까요. 그의 목소리엔 처음으로 흔들림이 있었다. 박 센터장은 조심스럽게 루이스에게 메모장을 건넸다. 그 안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느끼는 어른이 바뀌어야 한다. 이건 저희 치료 철학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변화하는 가장 빠른 길은 부모가 먼저 바뀌는 것이죠. 루이스는 메모지를 내려다보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제가 바뀌면 라파엘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건가요? 지연은 단호히 말했다. 예. 아빠가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 아이는 세상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 루이스는 스스로가 딸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딸이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했던 순간마다 그는 그걸 지도하고 수정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내 딸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만 했지 그 아이가 나에게 가르치려는 걸 들으려 하진 않았습니다. 루이스의 말에 상담실은 조용해졌다. 그는 손을 가볍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살짝 떨리는 손이었다. 브라질에선 제 부하들이 저를 항공의 두뇌라고 부릅니다. 항상 정시에 움직이고 정확히 착륙하는 시스템을 만들죠. 하지만 딸을 키우는 건 착륙이 아니었어요. 항로 없는 비행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착륙보다 중요한 건 같이 나는 거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요. 그날 저녁 루이스는 라파엘라의 치료가 끝난 후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섰다. 평소라면 유모차에 태우고 조용히 이동했을 거리. 하지만 오늘은 라파엘라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멈춰가며 걸었다. 꽃잎이 떨어지는 나무 아래에서 라파엘라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벚꽃잎 하나를 집어들었다. 작은 손에 쥔 꽃잎을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루이스에게 건넸다. 그건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루이스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아빠, 나 지금 당신과 함께 걷고 있어요. 숙소에 돌아온 루이스는 자신의 보고서 파일을 껐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다. 제목은 라파엘라와의 비행일지. 데이 6. 나는 오늘 딸이 처음으로 나를 기다려주는 걸 느꼈다. 아이는 말하지 않지만 내 속도를 바라봐줬고 나는 처음으로 같이 간다는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데려가는 파일럿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딸의 옆자리에 함께 앉은 승객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하라마이 연구소의 마당에 깔린 작은 파라솔 테이블엔 물방울들이 또각또각 맺혀 있었다. 루이스는 오늘도 라파엘라와 함께 센터에 도착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딸이 그의 손을 잡은 채 스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언어자극 훈련 마지막 단계입니다. 치료사 김지연이 말했다. 물리적 발음보다 정서적 연결이 먼저 와야 해요. 루이스 씨, 오늘은 안에 같이 들어오세요. 작은 치료실. 라파엘라는 조용히 매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엔 인형 하나 그리고 종이 몇 장. 그 종이 위엔 사람, 물, 엄마, 아빠 같은 단어가 그려져 있었다. 지연은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조용히 따라갔다. 이 그림 뭔지 기억나? 라파엘라는 사람 그림을 바라봤고 그 다음
아이처럼 아빠를 천천히 가리켰다.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게 누구야? 말해볼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술을 달싹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루이스의 가슴이 요동쳤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라파엘라의 눈높이에 맞췄다. 라파엘라, 괜찮아. 안 해도 돼. 하지만 내가 말해준다면 아빠는 그걸 평생 간직할게. 침묵. 비가 천천히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 순간 라파엘라가 입을 열었다. 아빠. 두 음절. 작고 떨렸지만 분명한 말. 처음으로 루이스의 귀에 들어온 소리 있는 언어였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루이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한마디. 그것은 비행기보다, 보고서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단어였다. 다시 말해줄 수 있어? 루이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라파엘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한 번 더 말했다. 아빠. 그 말 속엔 두려움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있었다. 루이스는 아이를 꼭 안았다. 지금껏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말이 아닌 마음으로. 치료가 끝나고 복도에 앉아있던 루이스는 손에 든 메모장을 열었다. 비에 젖지 않도록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페이지를 펼쳤다. 데이 12. 딸이 처음 나를 불렀다. 한 번도 늦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다. 아빠라는 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이제 나는 아이가 이끄는 비행에 승객으로 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루이스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에서 봄비가 조용히 멈춰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라파엘라는 자신이 만든 작은 색종이 그림을 들고 루이스에게 다가왔다. 그림 한가운데 파란 하트 하나, 그 옆에 연필로 쓴 두 글자가 있었다. 아빠. 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나 좋아. 루이스는 대답 대신 딸의 이마에 이마를 맞댔다. 말없이, 그러나 말보다 더 진하게. 그는 비로소 알았다. 진짜 회복은 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믿음에서 시작된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루이스는 라파엘라의 작은 손을 잡고 센터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봄비는 이미 그쳤고 잔디 끝자락마다 빗물이 방울져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은 마지막 치료니까 라파엘라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지연 치료사는 조용히 말했다.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파엘라는 요즘 들어 눈빛이 자주 바뀌었다. 불안 대신 호기심이, 침묵 대신 작은 반응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루이스의 시선이었다. 그는 아이를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가야 할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루이스 씨, 이 편지 저희 모두가 준비했습니다. 박 센터장이 한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스태프들이 직접 적은 글들이 들어있었다. 라파엘라는 이곳의 봄이었어요. 당신의 변화는 많은 부모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처음엔 딸을 치료하러 왔다 하셨지만 사실은 아버지 자신을 찾아오신 거였어요. 루이스는 말없이 편지를 접고 코트를 여미었다. 저는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제 딸이 어떤 아이인지 평생 모른 채 살았을 겁니다. 박 센터장은 조용히 대답했다. 딸을 치료하러 오셨지만 함께 회복되신 거예요. 그게 한국이 드릴 수 있는 진짜 치료입니다. 인천공항. 루이스는 출국대기 구역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서 라파엘라는 조용히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루이스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그건 그가 센터에 남기고 온 마지막 기록이었다. 박성윤 센터장님께 저는 한평생 하늘을 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착륙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 아이의 눈높이에 앉는 법, 말 없는 침묵을 듣는 법. 이 모든 건 어떤 매뉴얼에도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처음 부른 아빠라는 한마디는 이 세상의 어떤 경로보다 정확했고 어떤 엔진보다 강한 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제 인생에서 이륙하지 않을 영원한 착륙지가 되었습니다. 루이스 마틴즈 드림. 탑승 게이트가 열렸다. 루이스는 라파엘라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은 딸이 환하게 웃었다. 아빠. 그 단어는 이젠 어색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21일, 그 한 단어로 충분히 설명되었다. 비행기 안에서 루이스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은 높고 구름은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이끄는 모든 항로엔 아이의 속도와 감정이 함께할 것이다.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실어 나르겠다. 한국은 그에게 의학적 해결을 준 곳이 아니었다.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만든 나라였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그의 무릎 위에선 라파엘라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루이스는 알았다. 이 아이가 다시 세상과 말하게 된 건 기계도 약도 아닌 마음을 건넨 사람들 덕분이라는 것. 루이스는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한국,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비행을 안겨준 나라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아빠라는 단어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처음 불렸던 그 순간이 있으셨나요? 기술보다 마음, 속도보다 눈빛이 먼저였던 그 이야기.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려 주세요.